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월 6일 목요일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시작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최근 들어서 다시 야권연대 불가론을 강조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당 사무단연대 창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에 야권연대보다는 새정치를 기치로 한 독자적인 후보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설 연휴를 전후해서 특히 이제 설 연휴 직후에 윤여준 의장을 비롯해서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 추진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이 야권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문을 닫아놓는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여지를 열어놓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안철수 의원 본인을 포함해서 야권연대 부분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제 오늘 지금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직접 국익과 민생을 위한 야권연대는 가능하겠지만 선거 승리만을 위한, 선거만을 위한 야권연대는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나섰고요. 네. 또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야권연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번 지방선거의 큰 프레임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심판론으로 민생이 나아질 수 있느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반박들을 지금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큰 가닥은 야권연대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듯한 모습이 최근 들어서 좀 훨씬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저희 조상훈의 뉴스바에 금태섭 대변인이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예, 이런저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금 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 측의 얘기만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 측에서는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이 아젠다 세팅에서 배제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의아심이 듭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는 전체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이 양쪽에서는 전반적인 구도 자체가 새누리당 대 무소속 안철수 의원 구도 이렇게 구도가 짜이기를 내심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과의 이제 대립 구도를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으로 잡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일 야당이고 여론의 지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인 정치력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후보를 내는 문제를 포함해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과의 대립 구도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새누리당의 대항마로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민주당이 단일 후보를 통한 야권연대 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대항마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을 좀 강조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이런 구도를 사실 내심 반긴다고 봐야 되겠죠. 자신들이 정치적인 입지를 붙여나가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과의 대항마 이런 역할들이 부각되는 거를 이제 당연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조금 핵심에서 밀려난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것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개혁, 정당 쇄신 이런 개혁 방안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게 새정치 프레임 때문에 사실 야권의 대표주자 자리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 지금 뺏기고 있다. 이런 조급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그 새정치 경쟁, 그러니까 정치개혁, 정당 쇄신 이런 구체적인 몇 가지 방안들을 놓고 안철수 의원 측보다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27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입법 활동이든 아니면 사실은 그 대선 개입 특검 관련한 문제든 이런 좀 구체적인 현안들을 두고 진짜로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방안인지 그 부분을 좀 민주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그 얘기를 둘러싸고 지금 민주당 내 이른바 노선 갈등이라는 게 좀 불거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당 내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좀 합의가 또 도출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좀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민주당 내에서 초재선 의원들의 어떤 움직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예. 안철수 의원 측 내에서도요, 사실은 이런저런 의견들이 좀 갈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사실은 그 정치적인 기반이나 입지, 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추진위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정치적인 입지나 기반들이 사실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권연대와 관련한 문제만 하더라도 좀 내부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꼭 자로 잰 듯이 그렇게 뚝 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이나 구여권 출신 인사들은 야권연대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연대는 일단 제2의 과제고 일단은 단일 후보를 통해서 새정치추진위원회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라는 그 기치를 내걸고 좀 정면 승부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 범야권 출신에서는 야권연대의 가능성을 미리부터 닫아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새정치추진위원회 쪽에서 최근 들어서 그 야권연대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사실 윤여준 의장이나 아니면 김성식 공동위원장, 사실은 대부분 다 구여권 출신 인사들 아닙니까? 네네. 이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과의 결합 문제 혹은 연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야권 출신의 실무진들 그리고 지금 박선숙 전 의원이 아직은 새정치추진위원회에 지금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야권연대 부분과 관련한 입장 정리가 명확하지 않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박선숙 의원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또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민주당으로 당선됐다가 지금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야권연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실 적합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 미리부터 선언적으로 선을 긋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좀 꽤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초반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도 만약에 이게 봉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말 그대로 안철수 의원 측도 그렇게 실리 측면에서 크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도 약간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지금 새정치에 대해서 계속 명분으로 내세우고 그걸 기치로 해서 우리는 좀 다른 정치의 모습 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레벨을 붙였고요. 또 정권 심판론이든 아니면 지방정부 심판론이든 이런 문제들을
예를 들면 뭐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묻지마 투표를 강요한다. 이런 구태다. 이렇게 지금 안철수 의원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새정치의 구체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 뭔지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지지율은 20% 아직 정당을 창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 넘는 그런 고공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좀 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일 텐데,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하게는 어쨌든 후보들을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점차 가시화시켜야 하고 자신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내부에서 야권연대와 관련해서만 봐도 입장 정리가 명확하게 통일돼서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내부에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그런 과정에서는 새정치추진위원회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이 제 역할을 얼만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현재로서는 좀 장담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좀 짚어봐야 될 거는 이 새정치를 내세우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어떤 자리에 내세울 수 있는지, 이런 인물군, 영입작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후보들을 어떻게 얼만큼 출정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어쨌든 앞으로 안철수 의원 측이 그러니까 인재 영입 과정에서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참신하고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을 좀 충분히 내세울 수 있을지, 이것도 아마 안철수 의원 측의 그 새정치추진위원회 신당이 창당된다면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여기저기서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안철수 의원의 입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가 참 궁금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다른 대변인이나 또는 윤여준 의장이나 또 김성식 공동위원장의 입을 빌어서 나오는 얘기들은 많습니다만 정작 안철수 의원의 생각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정말 꼼꼼히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는 일단 야권연대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측이나 안철수 의원 본인이나 어제 김성식 공동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민생이나 국익을 위한 연대는 가능하지만 선거만을 의식한 그런 연대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말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구체적인 정치,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그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생과 국익을 위한 연대, 이게 이제 사실상의 그 국회 의정 활동 와중에 벌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연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책 연대는 가능하겠지만 선거 연대는 안 된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연대를 하지 않아서 시체말로 이렇게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작년부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야권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곧 지적을 해왔던 소통 불통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의 문제, 또 대선 공약 파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정책연대라는 이 한시적인 특정 현안들만 갖고 한다는 것으로 이거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연대하고 정책연대하고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지어서 이건 가능하고 이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정말 진정한 그 야권연대의 큰 틀을 과연 이게 지킬 수 있는 문제인지, 그 부분도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어제 예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그 비대위원을 했었던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가 어제 경향신문에 쓴 칼럼 내용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민의의 왜곡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 그 민의가 왜곡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오히려 좀
안철수 의원 측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데요. 네네. 어제 그 이상돈 비대위원 비대위원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엘고하고 조지 부시하고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결국은 플로리다에서 이제 표가 갈렸는데 그때 플로리다에서 갈릴 때 많은 상당수 플로리다의 그 민주당 지지층이 사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제3 후보한테 시민운동가였던 제3 후보한테 표를 몰아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를 한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 국내 정치뿐만 아니고 사실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 강경한 대외 정책이 결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킨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좀 꼼꼼하게 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일방적인 승부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3자 구도가 됐을 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3자 구도가 돼도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시장의 승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제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이렇게 다 참여해서 경선이 흥행을 일으키고 이게 컨벤션 효과를 불러온다면 사실 서울시장 선거 장담을 하기 어려운 상황과 여건일 텐데 과연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서 무조건 후보 내서 우리 독자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최종적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안철수 의원 측에서 좀 곰곰이 좀 따져보고 현실 정치에 이왕에 참여를 한 만큼 그런 문제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와 함께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마포스퀘어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제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김강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일단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도 전체로는 전년 대비로 2.8% 성장률을 기록해서 그 2012년도 2%보다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2013년도 4분기에는 전기 대비로는 연환산치로 3.6%,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14년도 하반기부터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4% 전후 수준의 성장률하고 거의 일치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정말 얼마나 그 현실 경제하고 이렇게 좀 그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세부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지출 내역별로 성장률 기여도를 살펴보면요. 민간 소비하고 건설 투자가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2013년도 국내에서 내수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을 했고 또 건설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통계이고 네. 또 뿐만 아니라 2013년도 4분기에는 기업의 설비 투자도 가파르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투자를 늘린다는 말하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또 반면에 그 지금까지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둔화세가 좀 지속되면서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요. 네. 나는 그 체감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꼈었는데 실제로는 아닌가 보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하고 실제 경제 다른 이제 지표들하고 어떻게 좀 다른가 한번 비교하면 살펴보면요. 네.
그 일반 국민들이 이게 체감하는 체감 경기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특히 이제 물가라든지 산업 생산 좀 침체가 되고 있는 여타 경제 지표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2013년도 초반서부터 어떤 뭐 웅진이라든지 동양이라든지 대기업들의 파산 위기가 계속 있었고, 그렇죠. 중견 건설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 계열사들의 그 어떤 대기업 계열의 어떤 건설사들도 타격을 받고 있고, 오히려 웅진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안 좋아지면서 그룹 전체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동양도 마찬가지로 동양 시멘트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건설사에서 네. 명예퇴직이라든지 구조조정이 네. 굉장히 휘몰아쳤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 소비하고 건설 투자가 2013년도에 경기를 이끌었다라는 통계는 솔직히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저희 연구소에서 경제시평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 삼성그룹하고 현대그룹 그리고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연초부터 계속 내고 있는데요. 네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3분기까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경제 성장률이 3분기까지 정년도 전체적으로 2.8%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게 3분기까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그룹이 그 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을 빼고 나서 그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얼마인지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전체 성장률을 삼성그룹하고 현대차그룹이 다 주도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그렇게 비중이 커져 있고, 특히 영업이익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심각할 정도로 두 그룹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전체 산업의 영업이익이 156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도에는 142조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2년 사이에. 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삼성그룹의 영업이익은 25.9조 원에서 오히려 37.3조 원으로 급증을 했고, 현대차그룹 역시 2010년도에는 13.7조 원이었는데 이게 2012년도에는 18.2조 원으로 급증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는데 네. 사실은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만을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급증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산업의 영업이익에서 이 두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는 전체 그 산업의 영업이익에서 한 16.7% 정도를 차지했다가 2012년도로 넘어오면서는 26%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현대차 역시도 2010년도에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한 2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2012년도에 12.8%로 급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두 그룹을 합해서 영업이익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한 25.5% 정도였는데 이게 2012년도로 넘어오면서는 무려 39.1%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전 산업의 영업이익에서 이들 삼성그룹하고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제외한 수치를 따져보면 2010년도에는 116조 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86조 원으로 26%나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을 제외해버리면 나머지 기업들이라든지 모든 다른 산업 분야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그룹하고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그래서 어떤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뭔가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장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헛고생만 하는 것 같고 부채만 늘어나는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이 체감 벽이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어서요,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이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이게 그냥 보기에도 약간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느낌 같은 것만 있었는데,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우리 경제의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초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발표하는 통계라든지 일단 이 통계 자체도 신뢰성이 굉장히 좀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현대나 삼성으로 인해서
통계 자체가 혹은 전체적으로 보여준 경제의 모습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러네요.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까지 와 있는 거고 또 이제 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주로 하는 그룹입니다. 네네. 근데 이 두 그룹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그 GDP 성장률 통계를 보면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가 거의 제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게 앞뒤가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지출 내역별 성장률 기여도에서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성장을 주도했고 그다음에 이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거죠.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한국 경제 내면을 안에서 산업들, 기업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삼성그룹하고 현대차가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경제를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는데 통계상에서는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통계인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성장률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민간 소비나 건설 투자가 내수변기 회복을 하고 있다. 2013 성장률을 주도했다라는 한국은행의 통계가 거의 좀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볼 때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한 것과 같이 비슷한 수준에 있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상황하고는 굉장히 좀 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수없이 많은 통계 수치들을 보고요. 그런 보고서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경제부 기자들은 그런 보고서라든지 통계 수치를 그대로 받아쓰기에 급급합니다만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보고서들 어디까지를 믿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거짓말이야. 하나도 믿지 않겠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좀 현명하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또 이제 영업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공짜나 무료 정보들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줌으로써 정보를 받는 사람이 무언가 행동하길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서 구입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경제 시평 자료를 좀 구독해 보시면 확실히 이런 어려움이나 위험을 좀 회피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정확한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정확한 경제 데이터들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찾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정확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